자, 총평입니다. 총평 내용이 좀 많아요, 이것도. 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과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 벌어지는 1년의 이 상황들이 제 짧은 경험 속이지만은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이런 불경기에 집값이 막 펄펄 끓는 것도 그렇고 처음 보는 게 많아요. 따라서 그냥 과거의 어떤 사례 하나만으로서 지금 앞날을 우리가 내다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총평입니다. 자, 대세 상승장 전반부 끝났고요. 후반부 진입합니다. 그리고 하락세가 나타나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하십시오.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글로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 많은 브렉시트, 미중 무역, 한일, 되게 많죠. 가지수는 많지만 지금 그런 악재 속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 유동성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로또, 청약, 광풍은 폭동 수준까지 갈 것입니다. 그냥 경쟁률이 높다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급감기의 초입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2020년은 전세가 상승의 초입이다. 문제는 언제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가 진짜 이 전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시행은 검토를 그칠 것 같고 이 부작용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행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가치가 아닌 정책에 따른 시세 교란 현상에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서열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데 특히 12.16 대책 전 시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나중에 어떤 거를 사든 간에 꼭 이 정도 시점에서의 시세 파악을 여러분들 그 판단 기준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억 이하 부동산의 풍선 효과와 갭매혹이 나올 것 같고 대형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아파트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부동산들도 함부로 던지지 말고 판단하에 검토하에 정리하시기 좋겠습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 우리 아까 봤던 성남 수정구 중원구 얘기인데요. 1예죠. 거기는 조정지역이고 투기가요지구는 아니에요. 이 풍선효과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ATV 60%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 초과여도 참 애물단지죠. 이제 15억 초과여도 급매물이 나온다면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사시면 되겠고 급매물 잡으시면 되겠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급한 대로 전세를 활용해서 급매물을 잡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억 원과 15억 선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갈아타기 타이밍에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두 금액을 어떤 걸 보시든 간에 저 두 금액을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매물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와 내년도 연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에 서울시 정책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의도 용산 개발이고 이 망상으로 적어놨네. 여의도는 상업지역 종상향이 망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부나 10번 보는데 여의도 아파트를 고르실 때 종종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여의도 역세권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면은 한강변에 붙은 거를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희소성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쉽습니다. 역세권이 귀한 겁니까? 한강변이 귀한 겁니까? 그래서 더 이상 답변 드릴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이 3부나 시범이 그나마 여의도에서는 유일한 단일 단지로서는 그 대단지예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통합 재건축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알아서 이것도 망상인데 서울시에서 알아서 묶을 것 같아요. 같이 해라.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만 종합적인 그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아마 묶을 것 같아요. 단지들을. 근데 얘네들 묶으면 어쨌든 소란스럽다고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해도 대단지를 뽑을 수 있고 특히 3부는 한강변이면서 역세권이면서 교육을 등지고 있는 여의도 최고의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에 급등한
이 빌라나 초소형 주택 추격 매수하는 분이 계신데 주의를 표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용산을 추천드려 왔습니다만 이렇게 급등한 물건을 사라고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 영상을 좀 올려놨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 검토 지역으로는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서울 도심부권의 뭐 빌라나 초소형 뭐 그런 주택들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은 규제 지역에서 풀린 고양시 쪽에 다시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고, 뭐 행신동, 뭐 화정, 뭐 시작되겠죠. 그리고 그쪽은 대공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능공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눈에 보이는 시점부터는 또 갭 투자가 일반 구축 아파트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전에 우리 고객분께서 물어보셨어요. 딱 자기 돈으로 딱 살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될 정도의 너무 타이트한 자금이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은 뭐냐. 예비비가 있는 상태에서 하십시오. 본인이 이게 전세가 고양시는 좀 움직임이 커요. 이 파동이 이게 좀 자주 나오는데 하필이면 내가 전세를 안고 뭔가를 샀는데 전세 만기 시점에서 임대 시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살아날 건 맞지만 그 시점에서 전세가 1,500, 2,000, 3,000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대비책이 없으면은 하지 마시고 대비책이 있으시면은 좀 하셔라. 제가 이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건축 대비 재개발의 약진이 예상된다. 무슨 말이냐? 자, 재개발, 재건축 다 규제가 있습니다만, 이 9억이나 15억 선에 대한 규제도, 이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좀 반사 이익을, 같은 규제 속에 있습니다만, 이익을 좀 볼 것 같고요. 아무리 이 재개발이 비강남권에서의 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가 됩니다. 그냥 대장주입니다. 지금 녹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뭐만 들었으면 대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토지의 해다. 땅의 해입니다. 땅의 해. 자, 토지 보상은 급증하고 양도세 피하는 이 대토 문제, 땅값 상승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 강세는 지속된다. 저거는 매년 하는 말이고 매년 오를 거고 내년도에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 값은 왜 오르냐? 그 작년 여름에 올린 영상,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영상이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옛날 영상이 좋은 게 많아요. 작년 여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서울시 주택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총 3편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이 단독주택 얘기를 다뤘습니다. 단독주택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보세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다가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를 하나 짓고 싶어도 맨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서 이걸 철거하고 빌라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이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비강남권에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트를 부셔서 빌라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15층짜리 부셔서 5층, 6층짜리 지을 수 있습니까? 하려면 하겠지만 그게 돈이 되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면 빌라를 부셔서 단독주택 짓는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기본 원리 중에 건물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는 못 내려옵니다. 이 원리가 머리에 정립이 안 되어 계시면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단독주택 값이 이거죠. 단독에서 빌라, 빌라에서 아파트는 가능한데 아파트에서 빌라, 빌라에서 단독은 못 와요. 우리 돈이 엄청나게 많은 김남주 씨나 연립 사서 부수고 단독주택 지은 거예요. 삼성동에다가. 그런 일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방통행인 거예요. 한쪽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은 공급 X가 뭐예요? 공급이 없어. 부수기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지어봤자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정도밖에 없어요. 단독주택 지금 허가가 어디서 나는데 도대체 지금요. 그러니까 공급은 막혀 있고 공급이 막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꾸 사라져. 자꾸 부셔요. 철거하고 아파트 들어서야 되니까. 여기 아현동, 만리동에 얼마나 많은 단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영어 이름의 아파트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수요. 나도 봤지만 빌라 지어야 돼요. 단독 사야 되고. 그럼 이게 단독값이 뛰어버리면 단독주택이 올랐구나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단독이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라든 뭐든 새로 짓는 건축물의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용산도 그렇고 빌라 값이 많이 뛴 이유가 땅값이 정말 너무 많이 뛰었어요. 말도 못하게 뛰었어요. 물론 땅값, 지금 제 통계 아니면 제 느낌으로 최근 3, 4년간의 땅값 폭등 자리는 1위는 성수동입니다. 근데 봐요. 옛날에 빌라가 똥값인 시대가 있었죠. 2000년 초에서 중반 사이에 빌라를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통계를 봐도 상승률이 적지 않아요. 이유는 봐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단독이 이렇게까지 귀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단독이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값이 막 아파트만큼 올라가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상 아파트 밑에서 머물렀던 애죠. 그러니까 충분히 빌라 업자들이 1차를 분양하고서 2차 분양은 더 싸. 땅이 많으니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단독도 없거니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강남 재건축 소유자들이 안 부럽습니다. 강북에 단독과 다가구 보유하신 분들이 강북에 강남 재건축 안 부럽다고요. 서울 시내에 내 땅 60평, 80평, 50평 예쁜 땅. 두 번째 원리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원리. 아파트건 오피스텔이건 뭐든 간에 서울시 시장에서 최우승자는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재건축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독주택 땅은 다른 게 이건 내 땅이에요.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올렸던 영상이 뭡니까? 재건축을 버리고 사야 할 부동산.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대출 받지 말고 임대사업자 내에서 전세 끼고 5억에서 7억 정도로 건물 사자. 다세대 통건물 사자. 그때 당시는 그거를 임대사업 등록하면은 그게 5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세대 가격만 받잖아요. 네? 그러면 종부세 다 피해. 재산세 하나도 안 내. 그분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안 냅니다. 종부세 안 냅니다. 왜냐면 30억짜리 산 게 아니라 3억짜리 10개 산 거기 때문에 하나씩만 보니까요. 이거 지난 여름 강의입니다. 지금은 종부세 내야 돼요. 이제 왜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 변호사님 말 듣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했다고요. 뭐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요, 제가. 아, 본인이 하셨다고요? 네네. 아, 그래요. 박할 말씀. 되게 충격적인 거를 다른 분들이 이제 잘하신 거예요. 되게 용감하시네요. 용감하시네요.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화냈어요. 제가 뭘 사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뭘 좀. 나이 길 가다 만나면 그냥 차나 한 잔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임대사업자 내봤자 종부세 혜택은 이제 못 받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통다세대 건물도 건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 5억, 7억으로 50평이 넘는 땅과 건물을 소유합니까? 특히나 그 땅이에요. 그 땅. 건물이 30년 돼서 썩으면 내가 또 지을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건물을.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서 빌라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때와 지금 다른 거예요. 빌라 시장도. 통계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달에 누적입니다. 아파트가 주황 색깔이고 단독주택 상승률이 회색깔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통계상 지금 약간의 마이너스처럼 나오는데 단독주택 어때요? 저거 안 멈춥니다. 저거 안 멈춘다고요. 땅을 어디서 수입해 오거나 찍어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다가구나 단독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주로 파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시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팔아요. 첫째, 월세가 너무 안 나와. 낡아서요. 둘째, 관리가 너무 힘들어. 팝니다. 파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께 상담 때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시면은 땅을 보시면서 그냥 참으시라고. 강남의 상가 건물들 여러분 임대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남의 상가 건물들 2%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1% 후반대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경기도 가면은 7%, 지방 내려가면 9%가 있는 걸 몰라서 지금 1.몇%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부동산은 월세 수익이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연의 시세 차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거는 뭐 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활용해 하셔라.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제 내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저도 많이 봤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일단 그분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축소된 겁니다. 물론 과거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늘려줄 때 저도 그때 등록 많이 했거든요. 대폭 늘려줄 때에 비하면은 지금 주어지는 혜택이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에게 지금 장특공제 최대 70%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등록해도 이 혜택이 과연 적은 혜택일까요? 적은 혜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이 또는 1주택자인데 뭘 사게 되면은 2주택, 다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활용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걸 내지 말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 늘 거고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의정부시와 인천시 규제지역이 지정 발표될 시에 뭐라고요? 조심하셔라. 이런 날이 온다면은 와 좋구나 계속 가는구나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부동산이 왜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서프라임 터지고 13년도 초까지 계속 빠지면서 왜 빠질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제 답변이 좀 무책임한 답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르려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떨어지려고 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리모델링은 대규모 단지만 접근하세요. 가급적 초기 재건축으로 갈아타서 몸테크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은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신축의 시소성은 더욱더 올라간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오르게 되면은 갭매우기로 구축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 더 내게 되면은 입주 후에 시세로 전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심약자 급매물은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대외 여건에 따른 시장 충격의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거는 우리 12.16 대책 분석 영상에 댓글을 이제 달 수 있게끔 해드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댓글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덕분에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라는 직업을 올해 얻게 됐습니다. 사업자 2개 내셨네요. 매매사업자랑 임대사업자를 올해 내셨대요.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기쁘게 안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화폐 가치가 계속 작아지는 현재 자본주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글 되게 잘 쓰네 이분. 마음속에 품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50살이니 20년에서 30년의 긴 여행의 종착역을 보며 이거는 소설 같아요. 한 채 한 채 의미를 두며 매입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지금 겨우 50살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저 말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겨우 50살. 되게 멋진 분이시죠. 글도 잘 쓰시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한데, 저희 할머니가 70세가 되실 때 저를 불러서 되게 이제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얘기를 매년 하세요. 네, 매년 하시는데 지금 이제 90대 중반이라고 봐야죠. 90대 중반이 되셨는데 충격적인 것은 혈압 당뇨가 없어요. 이번에 부정맥이 조금 생겼다고 막 걱정하시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고기도 엄청 찌긴 것만 드세요. 스지 그런 것만 드세요. 연한 고기는 안 드세요. 밥을 안 사 드세요. 운동도 안 하시는데 밥을 안 사 먹어요. 나가서 뭘 안 사 드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 하셨겠죠. 대번 알아채요. 사온 건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러신데 한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70대에 뭘 할 거야.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70대에 뭔가를 해볼 걸. 본인도 모르셨던 거죠. 이렇게 오래 사실지 100세 이상 사실 것 같은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겨우 50살이니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또 지미팡 님이 이런 글을 남겨줬어요. 경제 공부하는 주부입니다. 주부세요. 주부. 힘드시겠죠. 경제 공부도 하랴. 네? 남편 뒷바라지도 하랴. 우리 가족 그리고 시댁 친정 모두 무주택인 흙수저입니다. 네. 가족, 시댁, 친정 다 무주택인 흙수저래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부지런히 이 정말이란 말은 정말 와닿아요. 저건 지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참 용인에 실거주할 아파트도 샀습니다. 가슴이 울컥하니 모르겠네. 이게 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은 이게 진짜구나. 이분께 제가 이런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흙수저는 흙만 닦아내면 금수저가 됩니다. 흙만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 30대 친구들, 특히 20대 분들이 느끼의 그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불공정함, 이해합니다. 저도 내 수저에 왜 이렇게 흙이 많은지 나는 흙수저를 달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흙을 닦아내면서 좀 조그만한 그 빛이 보여요. 그럼 이게 다 닦아내면은 제법 깨끗한 수저가 되겠구나. 아니, 금수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친구랑 밤에 치맥 이렇게 먹다가 그 친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이 맞아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구나. 때마침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그 근처여서 따라와. 그래서 그 집 앞에 서서 보여줬어요. 나 여기 살았어. 나 여기 살았어. 우리 5 식구 여기 살았어. 이 안에 6평 좀 안 돼. 여기 살았어. 너 힘들지?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만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있고 하루 중에 제일 기뻤던 거는 집 밖에 나올 때였고요. 제일 싫었던 거는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대문도 아니죠. 그 쪽문을 바라볼 때가 제일 비참했습니다. 친구들끼리 하루는 얘네 집, 다음 날은 얘네 집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차례가 다가오면 나는 항상 무슨 핑계를 대야 될까? 무슨 말을 또 해서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게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돼요. 된다고요. 돼요. 된다고. 물론 그분들에게 다 그래, 다
내팽개치고 뭐 부동산으로 한번 해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ATB 이제 뭐 15억 초과 제로 뭐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뉴스 보도, 뭐 강남 입성의 마지막 막차가 떠났다라는 뉴스 보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야 15억 대출 규제가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러니까 젊은 층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들이요. 너희 어차피 15억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에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 충분히 저는 공감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젊은 친구가 로또 맞을 수도 있어요. 로또 맞으면 한 8억 준대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능성이 1%와 제로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1%의 차이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0.0001%의 확률과 아예 제로는 다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느껴요, 젊은 친구들이. 하지만 뭐예요? 그 수저를 열심히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절박한 만큼 빨리 올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처럼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정신은 말짱해요. 뭐 일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을 뿐이죠.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흙수저 타령하지 말고, 네. 금수저를 빨리 가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제발 여러분 예비비를 갖고서 움직이세요. 제발, 제발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초보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분은 초보자예요. 자, 초보자분에게 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과정에 엄청나게 휘둘리십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아니신 분들은 결과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맨날 아파트 시세 폭풍 검색을 해요. 내 아파트 뭐 좋은 호재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좋지 못한 자세라고 보는 게, 그런 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 분에게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우리 개인분들에게 있어 국가의 어떤 경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개인 하나하나 중요하니까요. 이런 개인 차원으로 본다면 주식은 백해무익합니다. 가세가 빨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자제분들 중에 누구를 예술을 시키면은 집이 천천히 기울어요. 가세가. 그리고 주식을 하면 빨리 기울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한 건데, 주식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각자의 그릇을 알게 해줍니다. 그릇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요, 한 100만 원어치 샀어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액면분해서 몇 개 샀어. 그게 상한가 쳤어요. 그럼 막 파티 열고 하겠습니까? 또는 하한가 쳤어요. 덤덤해 사실. 난 뭐 큰 거 안 샀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점점 올라갔을 때 내가 요동치는 데까지가 여러분 그릇인데요. 그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그릇이 고작 요만하구나라는 것을 주식 투자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상한가를 치든 하한가를 가버리든 내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오버해서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물을 얼려서 이만한 얼음을 얹어놔 봤자 그건 담은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요. 미수 신경 쓰지. 네? 열받아서 밤에 FX 환투자 내지 막 24시간 내내 돈을 잃어. 24시간 동안 돈을 잃어 진짜로요. 와이프 몰래 아파트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남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돈 1억 날렸어요. 와이프 하면 난리나. 그러니까 야, 돈 빨리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선물 옵션 해라.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처럼 과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치만 보고 눈 딱 감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 눈 뜨고 계시면은 멀미 납니다. 네? 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 롤러코스터 장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요. 저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어제 그 불효율뜯기 헌금 기탁을 했어요. 우리 그 여기 유료는 아니고 오늘 성금을 후원해 주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과 또 저희 회사가 해서 SBS랑 KBS에 각 이제 1,000만 원씩 이제 불효율뜯기 성금을 기탁을 했고 SBS는 어제 뉴스에서 고맙게도 또 읽어줬더라고요. KBS는 1월 1일이 아니라 1월 6일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부자병법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낸 것이고 그거는 있었어요. 제가 그 피디수첩 방송이 이제 1월 7일하고 14일에 이제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다주택자 사례자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왜 찍게 됐으며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글로 올리든 영상으로 올리든 한번 방송 전에 올려드릴 거예요. 다만 이 기탁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체로 집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다는 아니에요. 다만 좋은 의도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PD수첩에서는 무주택자의 입장도 듣고 다주택자의 다양한 입장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분들의 이거를 투기로 너무 모는 것은 그쪽도 불편하다라는 뜻을 내비치기 위해서 찍었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 얘기 잘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약간 방송을 이렇게 1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긴장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모자이크로 나와요? 아니요. 모자이크가 아니에요. 다행이네. 이게 모자이크로 나오면 네, 모자이크. 못 나가거든. 우리는 사실 모자이크 나가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밖에서 저를 따라다니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피디님도. 19년도가 끝나갑니다. 며칠 남았는데요. 요 며칠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